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남과 경남, 전라도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0.1도, 습도는 52%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종합일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획책했다는 충격적인 문건을 얼마나 다루는지 보려고요. 딱 2군데 신문에서만 다뤘습니다. 그나마 하나는 문건에 오타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 지적 정도였습니다. 2 신문 말고 나머지는 계엄령의 개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사평론활동 20년 가까이 돼가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사안인가? 왜 언론들은 이리도 무심한가? 문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검찰, 오늘에야 입장을 냈네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수사를 맡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다. 합동수사단 활동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는 노만석 부장검사,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던 간부검사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떨쳐낼 가장 좋은 방법, 근본적인 해법은 수사를 재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자 조현천 한 명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조범동 씨 등이 해외에 나가 있어도 거침없는 수사로 조국 장관 일가를 탈탈 털었던 검찰에게는 사건 용의자 한 명이 이 나라에 없다고, 그 정도로 난관으로 여길 리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깔끔한 수사로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어둠의 세월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 했던 모든 음모에 쐐기를 박아서 민주 헌정 질서가 영속되도록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마타도어임을 보여줘야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에 특별 대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 모십니다. 이 시대의 현인 도올 선생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애청해 주시고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라인나우님, 계엄령보다 표창장이 더 위험한 세상. 네,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자, 오늘 문자와 콩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커피앤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 200번째, 400번째, 600번째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는 순서대로 200번 단위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정치 뉴스로 속이 울렁거릴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아.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차재문 님이요. 김용민 씨와 정상근 기자 둘 중 누가 더 많이 드시나요? 꼭 알려주세요. 이러셨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가 더 많이 먹나요? 아, 이거 정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정리하죠. 제가 네. 고체는 많이 먹습니다. 아, 고체는. 네, 그러나 좀... 우리 액체는 우리 정상근 기자를 언론계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술이 강하신지. 네, 네. 뭐 그 뜬 소문입니다. 네. 뜬 소문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 언론계로부터 입수한 그런 정보입니다. 아,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 얘기는 마지막에 대리기사 불러서 보낸 사람은 정상근이었고 한 번도 정상근이 누군가에 의해서 대리기사가 호출돼가지고 귀가한 일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소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좀 이 충격적인 발언을 한 소식입니다. 그래요.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네네. 예.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서요. 첫 남북 협력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네. 이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라면서 이 과거 정책에도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이 마치 남북의 공유물처럼 이 남북 관계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이 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이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독자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이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사망 사건으로 중단이 됐고요. 네. 2년 뒤에는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면서 10년 넘게 중단이 된 그렇습니다. 상태인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만 해도 뭐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네네.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측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까지 남측을 기다릴 수 없다. 남측이 이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 남북 합의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 아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다만 뭐 당황스럽지만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에 뭐 공통적으로 비판적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야속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측이 그동안 유엔 제재를 이유로 철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1년도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권리를 회수했던 것에 비해서 남측에게는 11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4.27, 9.19 이후에도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장래에 남측 관광객은 받겠지만 금강산 관광 개발은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으니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직접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네요. 네. 네. 아몰랑님,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네, 북측의 적극적인 경협 제안
이걸로 해석된다라는 말씀 같고요. 오재민님, 북한이 많이 삐졌나 보네요. 그래도 살짝 바꾸는 것 보면 걷어찰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뭐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미국에게 그 사실 통보만 해도 될 일인데 통보가 쉽지 않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영장 실질 심사 중이지요? 네, 그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 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정경심 교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는 혐의를 인정하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답만 남겼습니다. 네네. 이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려서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빠르면 오늘 밤 늦게, 이 늦으면 내일 새벽에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지난 55일간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 경우 이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기각이 될 경우 그 중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법원이 기각을 할 경우에는 이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이걸 들어서 기각한다면은 또 검찰로서는 반은 우리가 이긴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검찰은 뭐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청구를 했으니까 네. 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대검찰청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프로그램 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검찰청이 이 유시민 이사장 개인을 대상으로 네. 이 허위 주장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해당 방송을 통해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에게 가장 쿨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뭐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그 위계 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네.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이 특수부장의 경험과 그때의 시야를 자기 대상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전부터 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를 했고 이 내사 자료로 예단을 형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 측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수사에 방해가 발생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되고 이에 기초한 보도와 추측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 개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이 어떻게 수사에 방해를 끼치죠?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론을 의식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렇죠. 예, 유시민 이사장 같은 이른바 큰 스피커가 말하는 것이 여론을 형성하니까 이 여론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네.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말을 검찰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뭐 이전에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이 검찰이 여론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또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뭐 그냥 완벽한 공소장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말이죠. 네네. 예, 수사에 방해가 발생한다.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이런 검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이네요. 네, 오늘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관련해서 당비가 대납이 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확인된 것만 최소 7차례 그 1,750만 원의 그 당비를 손학규 대표가 타인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라면서 네. 정당법 31조 등에 의해서 뭐 이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네네. 그 손학규 대표는 정말 대납을 한 겁니까? 손학규 대표 측은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게 이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확인 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이 손학규 대표가 이 당비를 월 250만 원이나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당비가 잘 납부가 안 되니까 뭐 네. 대표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네. 이 매달 말일에 네. 일단 그 임원경 그 당시 사무부총장, 지금은 사무부총장이 아닌데요. 네. 임원경 당시 사무부총장의 이름으로 일단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돈을 그 손학규 대표가 임원경 처장에게 지급을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비 대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측도 뭐 당비는 자기가 부담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했다라면서 그 이준석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한다 이렇게 치사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치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남의 계좌로 보내죠? 그건 예. 솔직히 본인 이해가 하기 계좌라든지 어려운데. 그렇지 왜 이렇게 오해가 되게끔. 네, 자동이체라는 게 가장 깔끔한데요. 예, 뭐 그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또 다른 내막이 있는지.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거에 수긍 못하면 뭐 고소고발로도 갈 수 있겠고. 네, 그럼 또 검찰이 또 계좌를 들춰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진짜 손학규 대표가 낸 돈인지 이걸 법적으로 규명을 할지. 참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되네요. 정치적 사안이.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이 손학규 대표가 뭐 본인이 돈을 낸 것이 이제 흘러간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뭐 당비 대납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네. 뭐 이게 그 정당법에 있다고 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사실상 갈라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된 상태 아니에요. 네. 정신적으로 이미 분당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따로 탈당 안 하고 뭐 탈당해서 따로 당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러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의 재정 상황을 보면은 얼추 좀 이해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자 정당이에요. 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수 28명, 원내교섭단체 구성하죠. 2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한국당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한국당은 그동안 뭐 장외 집회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 보유 자산이 많지 않대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실제 보유 자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국고보조금이 많으니까.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보다도 보유 자산이 더 많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네요. 이 자산을 두고 나가면은 그야말로 예전에 그 손학규 대표가 썼던 표현 시베리아 벌판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당 대표를 어떻게든 물러나게 하려는 그래서 당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중증 폐 손상 그리고 사망 사례가 이 1,500건을 넘긴 상황인데요. 네네. 이에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및 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아울러 정부는 이 권고와 함께 이 담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가양 담배로 청소년과 여성이 흡연을 쉽게 접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담배 내 가양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아울러 현재 담배와 유사 제품으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 법적으로 담배로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뭐 이제 그 법도 바꾼다라고 하고요. 네. 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폐 손상 연관성 조사에도 속도를 내서 이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뭐 저는 담배를 전혀 손에 안 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나 다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뭐 그런 셈인데 이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폐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단은 좀 주의를 해달라라고 네.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팔면 안 됩니까? 안 팔면 또 저기 A연가들이 또 반발할지, 네, 그렇죠. 담배 이제 소비자들이 반발할지. 이거는 모르겠네요. 일단 국회에서 좀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선에서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네. 네,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했다가 즉각 체포됐다는 소식. 이것도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그래요. 동부그룹 회장이 예. 2년 3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향했는데 네네. 출국 2달 뒤에 그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됐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네. 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네네. 이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6년 그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이제 외교부와 공조를 해서 이 김준기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이 김준기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김준기 전 회장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김준기 회장이 귀국을 해서 돌아온 건데 네. 오자마자 체포가 됐고요. 네, 지금 사회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왜 미국으로 갔을까요? 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네.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네, 예. 미국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싶어서 가신 거다.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네. 예. 자, 뉴스 505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5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작업 여파를 받는 구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인데요. 감곡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주분기점을 지나 감곡 쪽으로 5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로 진천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천터널 조금 못 간 지점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진천 나들목부터 7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중부 1터널 부근과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탄진 나들목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신탄진 부근 1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수도권 오산 부근과 기흥 동탄에서 신갈까지 판교 부근 정체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는 남동 부근에 낙하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문학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인천 쪽은 산막에서 광명 부근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업 귀 쫑긋 핫 소리.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언과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야당은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왜 한국당이 반대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실제로는 이게 대통령을 위한 검찰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고요. 당연히 네.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겠죠. 그리고 공수처장이 또다시 임명하는 수사조사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편파 수사 또는 정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공수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인데 왜 우리가 여당인데 이걸 왜 진행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정부 입법화 될 뻔도 했던 것들을 네. 무력화시켰던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본인들은 대선 당시 2007년 당시였나요? 대선 공약에도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김정재, 이재정 이름도 비슷한데 목소리 색깔도 비슷한 두 분이었습니다. 사법개혁의 목표를 검찰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공정성과 균형성 강화에 맞춰야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착수됐을 무렵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보고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받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부분 들어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8월 27일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그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개시된 날로 보는 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사전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관님?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적으로 받았죠. 사후? 네.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후입니까?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까? 압수수색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지만 착수 이전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압수수색이 개시되기 전은 아니었고. 네. 그러면 왜 이러저러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어떤 사유 보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다면 그건 사전 보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검찰? 착수했다는 얘기. 네. 그 이상 이하도 없었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말이죠. 수십 년 동안 M&A 시장의 전문가로 직접 활동했고 금융조세조사부 수사에 함께한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X로 통하는데 얼마 전에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인물이기도 한데요. 코링크 PE의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냐,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판단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보자는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검사들이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만약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였다라고 검사들이 판단했다면 조범동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블루펀드에서 웰스 CNT를 빼가지고 횡령한 부분 13억 또 웰스 CNT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0억 이 부분도 다 실질적인 소유주 정경심 교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같이 기소를 하고 공범으로 적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봐서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이에요. 왜냐하면 두 건만 합해도 금액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검사들은 판단한 것 같아요. 김용민 라이브. 금강산의 남측 시설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싹 드러내겠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남한의 동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강산에 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온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대동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메시지를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 금강산관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당국에서는 현대화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개되더라도.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어제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비밀 제보자는 놀랍게도 당시 현직 국방부 장관이다. 기무사를 손보려고 했던 당시 장관에 대해서 기무사 기득권 권력의 조직적인 저항은 끝내 당시 장관을 하차하게 했다. 기무사는 해체됐지만 그 권력은 다시 무섭게 재건 중이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촛불 계엄령 문건의 키맨 핵심적인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그러면서 조현천 사령관의 조력자가 미국에 있다. 그래서 은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단됐죠. 예.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아니 일단 뭐 우리 치외법권에 있으니까 우리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공간인 건 맞죠. 미국에서 은닉해 버렸고 지금 여권도 다 무효화 시켜놓고 압박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엔 필경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조현천 사령관의 조력자가 미국에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은신에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뭐 검문 검색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넓어요. 예, 찾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건 맞아요? 미국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출입국 기록이 없이 미국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오래 머물 수가 있나요? 뭐 옛날에 나치 전범도 30년, 40년씩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조력자도 있고, 미국에도 태극기 부대 많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5의 제국의 역습 OST에 수록된 임페리얼 마치 제국의 행진 듣고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K75434257 이 계정 쓰시는 분. 우리 검찰 능력 좋아요. 조현천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0157번 쓰시는 분. 김용림 라이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탤런트 김용림 씨가 진행하는 줄 아시겠어요? 애청자분들이. 김용민입니다. 민. 자, 알아듣기 쉽게 생활 경제 문제 좋은 해설 감사드립니다. 0157번 쓰시는 분. 최경영의 경제쇼는 끝났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 맞게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활 경제 문제 좋은 해설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방송 들으시고 문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존재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네. 4195번 쓰시는 분. 요즘 김용민 라이브 들으면서 가슴이 시원한 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정의와 공정이 선택적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시원한 오프닝 멘트처럼 제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하면은 정말 사회가 피곤해지겠죠. 박혜관님, 퇴직 후 간만에 옛 지인 약속 때문에 여의도 버스 타고 가는 길. 저는 이어폰으로 김용민 라이브 청취 중인데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는데 버스 기사님은 지상파 라디오로 같은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429번 쓰시는 분, 정경심 구속이 정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8820번 쓰시는 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합시다. 70대 남자인데 죽기 전에 한번 금강산 가봅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6192번 쓰시는 분, 검찰은 왜 개인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사법 공조로 강제 귀국시켜 구속시키는데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불법 쿠데타를 저지르려 했던, 그리고 지금은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씨는 체포하거나 강제 귀국시키지 못합니까?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검찰이 좀 의지를 갖고 이 문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신호만 보여줘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여러분의 문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죠.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된 이른바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 네,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애청자분 한 분이 양재역 변호사로 알고 계십니다. 양재역 관련 뭐 이름이 뭐 예, 중요합니까? 네, 근데 나오는데 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스타워즈 음악도 틀어주셔서 내가 다스베이더가 된 것일까 제다이가 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쓸데없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선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그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위증이 뭔지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증죄라고 할 때는 자기 기억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억을, 예를 들어서 김용민 씨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지열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김용민이 아니라 양지열이었더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김용민이냐 양지열이냐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본 게 김용민이다, 이건 양지열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기억대로 말하면 위증이 아니에요. 설령 그게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이렇다 보니까 기억이 좀 부실하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는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한 것은
기억을 잘 못해서 예. 위증한 것이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지 위증은 아니다. 고의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법원은 본 건데 그걸 또 판단할 때도 사실 말을 하다 보면 저도 요즘에는 어제 일인지 네. 몇 년 전 일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혼돈이 온 거 이런 것까지 따지는 않고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봤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기억과는 다른 말을 했다라고 네. 인정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그만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것들은 그건 좀 뭐 잘못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또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본 논리는 뭐냐면 이 여직원이 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관한 재판에서 얘기를 내가 댓글 조작을 한 건 맞는데 상급자가 말로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실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슈와 논지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어서 네. 국정원에서 이메일로 이렇게 다 뿌렸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네, 네.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이런 정도라면 착각할 수도 있는 정도다. 그리고 댓글 작업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 취지로 봤었을 때 완전히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서 무죄라고 한 겁니다. 이슈와 논지 이게 뭐예요? 이슈와 논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날 예. 국정원에서 당시에 정치 현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내용들이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오늘은 작업을 해라. 네. 작업 지침서였던 거죠. 작업 지침서. 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라 이슈와 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착각을 한 것이다. 아니요. 원세훈 원장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댓글 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팀 단위로 쪼개 있었기 때문에 네. 점조직으로 이루어졌고 예. 나의 점조직 상급자로부터 말로 전달을 받았다.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부터 직접 쫙 뭔가를 뿌린 거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댓글 작업 자체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예. 핵심은 인정을 했고 핵심을 인정을 했다. 그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뭐 혼동을 했다라고 법원은 혼동을 본 했을 거네요. 수도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증과 관련한 것이지 뭐 댓글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댓글도 솜방망이 처벌 받았죠.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소유예 받았었으니까. 그래요? 네, 잘못은 했는데 예. 재판에 아예 검찰에서 넘기지 않았죠. 재판을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어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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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가 아니라. 네, 선고유예는 법정에 갔는데 한번 봐준다라는 거고 네. 기소유예는 검찰에 한번 봐줘버린 거죠. 검찰이 왜 봐줬습니까 그걸? 검찰에 물어보시죠. 검찰에다가. 네. 그 어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였으니까 국정원 재판, 원세훈 재판도 2013년이었고 네. 그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도 그 전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검찰이 결국에는 이 김 씨, 국정원 직원 이 김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기소유예 그 해줄 사안입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보면 국가기관이고 엄정한 국정원에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이었나요? 지금 이번까지 다 인정을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본다면 실행 조직이었던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아예 기소조차 안 해버린 거는 굉장한 솜방망이인 거죠. 솜방망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때린 건데 이건 아예 안 때린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증 혐의는 무죄 그리고 선거 개입권은 기소유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비슷하게 하면은 기소유예네요. 국정원이 얼마든지 선거 개입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범법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이런 비슷한 범법이 없어야 한다. 이 차원 아닙니까? 뭐 형벌의 뭐 예방적 효과, 뭐 교화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버리면은 뭐 앞으로 저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고 뭐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해도 아니 그때 김 씨는 그렇게 봐줬으면서 왜 난 이렇게 모질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민간 개입을 철저하게 줄이겠다. 국내 정치 파트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자체를 이제 바꿔놨으니까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죠? 입법화됐습니까? 입법이라기보다 제도인 거죠. 그거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딴맘 잘못 드시는 분이 이제 또 바꿀 수는 있겠죠. 언제든지. 위험은 상존하니까. 그래요. 뭐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서지 않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지. 알겠습니다. 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속 여부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내일 새벽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늦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혐의 사실 자체가 많잖아요.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 사실이 11가지 정도이고 그걸 묶음으로 나눴을 때도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증거 인멸이나 은닉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일단 정경심 교수 쪽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나는 모른다, 안 했다라는 정도의 부인이 아니라 뭔가 그거 검찰에 보고 있는 것을 반박하는 어떤 자료들을 또 내가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구도 모르죠. 지금 방청객이 없습니까? 이거 영장실질심사는 공개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요? 공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피고인만 들어가는데 기소를 안 했으니까 피의자래요. 죄송합니다. 피의자만 들어가는데 표창장권은 피고죠. 네, 표창장만 피고인 거고요. 네. 아직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피의자 단계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3차장이 약간의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정확한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전례를 보면 그래요. 전례를 보면 검찰에서도 이제 영장 담당 판사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막 프리젠테이션 도구 같은 것도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또 지금 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제 정경심 교수 쪽에서 검찰 논리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판을 할 때도 검찰의 시각이 완전히 좀 좋지 않다. 완전히 검찰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저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그보다는 영장 단계 내지는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새롭게 법원의 판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려거든요. 그런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자료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좀 제시를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검찰에 내놓은 기록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수만 쪽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을 것이고 더해서 건강 문제도 조금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 쪽에서 낸 게 진단서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 논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라고 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구속을 피하거나 구속의 영장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으면 당연히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단이 법원에 낼 거예요. 그럼 공개될 염려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동안 저는 굳이 검찰을 왜 내요? 제가 변호인이었더라도 검찰에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논란은 그 영장 실질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무의미했다. 왜냐하면 수사의 배려를 받고 싶은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정경심 교수에 대한 7차 소환 작업은 전체 수사에서 봤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수사를 장기간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검찰에도 정확한 진단서를 내서 협조를 구해서 모든 수사를 미루거나 했을 텐데 어차피 이걸 내도 수사는 끝날 거고 안 내도 끝날 건데 뭐하러 검찰이 지금 내겠어요. 법원의 영장 단계에서 내서 정말 몸이 안 좋으시다면 영장 단계에서 내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이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까지 자꾸 출연을 시키세요? 다른 변호사 나왔을 때도 양재열은 그렇게 말했다는데 사람이 일관돼야지. 딴소리 하실까봐. 검증하시는군요. 이 방송 가서 딴 얘기하고 저 방송 가서 딴 얘기하고. 일관성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만 얘기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혐의 사실에 적시된 제목만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보다 너무 차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횡령 같은 경우가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업무상 횡령을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이제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공소장에 보면 네. 그거를 이제 자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이 있었던 것처럼 1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네. 요 정도만 횡령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상하네. 근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막 코링크 피해 실소유 주고 뭐 주가를 몇백 배 폭등을 시켰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1억 5천을 실제로 횡령을 했다라면 네. 그것도 중대 범죄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검찰이 적용한 영장에 적용한 것 자체가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서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이게 한 10억 가량을 본인은 이제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려준 걸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면 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걸 횡령해서 준 것인지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아레나에서 준 것인지 그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관련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 있어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코링크 피가 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쭉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안 했다고 하죠. 언론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죠. 언론이 누구 정보 받아서 그렇게 보도했겠어요? 다른 데서 취재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그러면 김용민 씨가 제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저는 그냥 저축 통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차장이 중간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간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좀 했는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자본 M&A를 하는 사람들에게 끼어들어서 거액을 투자를 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죠. 최소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인 건 맞는데 권력을 동원했다는 말은 여기서도 쭉 빠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그거는 이제 새벽에 나올 거예요. CCBB는 새벽쯤 확인할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도원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